국민 여러분, 오늘 6.25 탐방 다시 우리가 이 38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에서 왼편 저쪽이 그 당시에 북한 땅이고 오른쪽이 남한 땅이고 여기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과거의 38선이죠. 여기서 또 일어난 또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에 이성교 목사님 모시고 또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이제 결국 38선인데 예. 6.25 일어나기 전에 예. 그동안에 우리는 저 38선을 넘어서 철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그때에 여기가 38선이 그어져 있을 때 남한과 북한이 이제 여기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장소에서 일어난 비화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기 가면은 38 휴게소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네. 고속도로가 생겨서 강릉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저 휴게소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문이 닫혔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저가 엄청나게 네. 저 휴게소가 발전한 곳이거든요. 아, 네. 그 주인이 6.25 때 저기서 살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6.25 전날 뭔 일이 있었느냐고. 어허. 그랬더니 네. 6.25 전에는 저 앞에서 반일이 있으면은 여기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또 여기서 이 반일 하면은 네. 밤에 가서 야 뭐 내일 우리 집 이러니까 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아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대요. 아, 38선은 그어졌는데도. 그어졌는데도. 네, 네. 근데 24일 날 네. 군인들이 많이 이렇게 자 북한에는 군인들 또 여기 휴게소니까 와서 음식 사 먹으러 온대요. 오. 낮에는 안 오고 밤에만. 아하. 그리고 이제 국군은 바로 여기 옆에 가면은 저 중대가 있어요. 네. 중대원들이 이것만 이제 훈련으로 왔다가 여기 와서 또 뭐 사 먹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인민군도 사 먹고 국군도 사 먹고 그런 장소래요. 여기가. 그렇군요. 그 뭐 쌈도 않고 뭐 네. 인민군 국군 만나도 이 새끼 저 새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사 먹고 가고 그랬었대요. 그 원래 한 나라였었으니까. 그렇지, 예. 네, 네. 근데 이제 24일 보니까 네. 국군은 안 보이고 네. 인민군이 많이 가게를 들려서 물건을 사고 이리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저놈들이 우체서 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와도 저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은 인민군이 내려가는가 그랬었대요. 아하. 이미 그래서 4일 날 저녁에 10시, 11시, 12시에 네. 저거 인민군 보병들이 많이 내려가서 아하. 양쪽에 2개 중대가 있었거든요. 이쪽이 1개 중대, 이게 1개 중대. 네. 저거는 이제 만세교는 이제 대대본부 1개 네. 중대가 있고. 어. 그래서 이미 딱 숨어 있다가 24일 날 날새자마자 그냥 싹 보병 포위해서 그냥 잡아버렸대요. 하하. 그러니까 사실은 인민군 공격은 24일 날 저녁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임원에 이제 오사구 부대 공격을 했잖아요. 네. 오사구 부대도 간성에서 밤 10시에 출발했더라고요. 맞아. 그래갖고 그 다음날 25일 날 새벽 6시에 임원에 이제 상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격 시작은 사실은 50년도 6월 23일 밤 10시부터 시작됐다고도 관여하네요.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1945년 9월 달에 이제 저 남동당에서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이영수를 보고 야, 돈 만들어낼 수 있냐 박헌희가 물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야 좀 돈 좀 찍어 갖고는 돈을 찍어가지고 막 쓰다가 이제 46년도 3월달 이렇게 이제 장택상한테 잡혀버렸거든요. 아하. 그런데 조재천이가 얼마나 머리가 영년제 조사하고 하니까 박헌희가 딱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한 번은 배우드 대령이 미 헌병사령관인데 네. 그 헌병사령관 부인이 김수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참 골치 아프다고 내일 박헌희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공산당이 얼마나 또 밤새를 하고 대물을 하고 시끄럽게 할지 그냥 지금부터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래요. 밥 먹고 그 이야기 들은 것을 김수임이가 이강국한테 딱 이야기인 거예요. 이강국하고 김수임은 참 사랑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이강국은 베를린 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강국도 천재요. 독일요? 독일. 이야. 그리고 저 박헌영 태제 만들 때 이강국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김수임도 선교사가 도와가지고 이대 영문과를 다니고 김수임도 수재지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강국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국이가 바로 이제 박헌영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 박헌희가 내일이면 체포한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장례 준비를 해갖고 관 속에 박헌영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9월 5일 날 저거 헌병이 오기 전에 그냥 장례차가 쫙 이리 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나 헌병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장례차가 지나가니까 죽었는가 보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 뚜껑은 안 열어보잖아요. 안 열어보지, 안 열어보지.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 38 휴게소라고 쓴 거 있잖아요. 네, 네. 저거 찍어야지. 저쪽 한번 38 휴게소 저쪽에 이정표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산을 타가지고 저쪽으로. 저 철탑 있잖아요. 철탑 이쪽으로. 네. 이쪽으면 여기 저 야산 하나 있잖아요. 네, 네, 야산이 있죠. 저기다가 이제 저 관을 메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네. 이제 박헌영을 저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뚜껑 열고 네. 박헌영은 나와서 상복을 입고 그다음에 뚜껑 닫고 네. 그걸 묶고 바로 저기서 이 개울만 넘으면 38선이에요. 아하. 개울 넘어서 바로 운천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죽은 척하고 관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예, 상렬을 타고 예, 일단은 이 38선을 건널 때 그 예. 미군이 저지를 안 했는가 보죠. 아니 장례 가니까 조지를 안 장례 했죠. 아니고. 일반이고 누구 의심을 않고 헌병이나 국군 헌병이나 누구도 그냥 장례차가 가니까 가는가 보다. 그러지 뭐 너들 누가 죽었느냐 뭐 관뚝뚝 열어보자 그런 일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서 박헌영이가 관에서 튀어나오고 빈 관을 묻어봤죠. 땅에다 묻고 예, 개울 넘어서 이쪽으로 해서 운천으로 이제 그리고 간 거죠. 결국 박헌영은 저기를 따라서 예. 개울을 넘어서 운천으로 도망가서 예, 수령님 만나러 갔구만. 그렇죠. 예. 야.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미국이 탄압해서 저 박헌희가 북한으로 갔다 그러는데 미군이 탄압해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주 집회 사건 때 결국은 박헌희가 이제 들게 생겼으니까 이제 김수임이가 알려주고 이강구가 알려줘서 결국은 9월 5일 날 여거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갔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강국도 저 박헌희하고 같이 이제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구가 박헌영을 이리 해서 잘 안내해서 북으로 보내고 3일 있다가 이강구가 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강국은 베어드가 자기 남편 이렇게 베어드 차 미 헌병 사령관이면은 전방 쫙 가잖아요. 헌병들이 그 차 번호를 다 알아요. 딱 경계 붙여버려요. 근데 그 뒤에는 이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타갖고 개성으로서 넘어갔는데 지금 베어드 부인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김수임이잖아요. 근데 실제 사랑하는 사람은 이강국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공산당들은 자기 부인이 공산당 당수나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당신 부인이 마음에 든다 그럼 받쳐버려요. 줘버려. 예. 그리고 요즘 한국의 좌파하고 비슷하네요. 있죠.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숨었어. 예. 그러는데 그 집 주인이 유명한 사람이요. 예. 부인도 내가 이야기하면 금방 난리 나버려, 대한민국이. 네. 야, 대한민국이 난리 나고 네. 기자들이 쫓아와서 인터뷰할 것 같은데 안 오는데. 네. 그래가지고 눈이 맞으니까 서로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당신이 좀 살아라고. 그래서 그냥 내줘버렸어요. 하하.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바치고 양심도 바치고 거짓말도 바치고 인간의 혁명 도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박헌영이 몰라요. 러시아 공부하러 가지고 또 남의 여자 뺏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예. 박헌영은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마다 다 저거 생겨요. 평택의 스님도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북한에 가서 56년도 이강국이가 미국 간첩으로 처벌받을 때 네가 김수임한테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김수임이가 배우들한테 정보 제공해주고 그리고 하재나 이승만이가 정보 수집해서 북한을 괴롭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김수임 사건 때문에 이강국하고 박헌희가 미국에 간첩으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김수임이가 처벌받았거든요. 그래갖고는 50년도 6월 15일 날 처형돼 버렸어요. 근데 이강국이가 이제 인민군이 서울을 딱 점령하니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서대문 연구소로 가서 김수임을 다 뒤졌는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북한으로 간 사람이에요. 아이고야. 이강국이가. 그런데 세상에. 미국 간첩이라고 이강국이가 죽었다니까. 그리고 이강국이가 박헌영 조사할 때 북한에서 조사관이 박헌영이가 미국 간첩이라 한마디만 하면은 너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자기 왕초를 미국 간첩이라고 이강국이가
해버려서 꼼짝 못해갖고 박헌희가 미국 간첩으로 이제 죽은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면은 지금 저 평택에 가면 저 원경 스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박헌영 아들이잖아요. 갖고는 서울시장 박원순님하고 한 150명이 뭉쳐가지고 박헌영 전집을 냈어요. 9건을. 그런데 그건 출판사도 연락해도 안 주고 교부문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 절을 샀어요. 9건을. 싹 뒤져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미국 간첩으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미국 간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지금도 원경 스님이나 그 150명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박갑동은 그 책에다가 박헌영은 미국 간첩이 아닌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다 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갑동은 완전히 전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쪽의 좌파들은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박헌영은 순수한 사회주의자죠. 그렇죠. 공산주의자지. 무슨 미국의 앞제비예요. 만약에 미국의 앞제비 같으면은 저 소련에 가서 지원받을 때 북한한테 저 미군한테 정보 제공해주고 중공군한테 요청했잖아요. 모 대통령한테. 그 내용을 얼마나면 중공군이 온다. 미국한테 알려줬으면 미국 메가드가 딱 준비해갖고 그냥 끝내버리지.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메가드가 병신되는데 어떻게 박헌영이가 세상이 미국의 간첩이에요. 그렇게 북한은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북한은 그렇게 남한을 속이고, 그리고 죽일 때도 거짓말로 죽이고, 그래서 박헌영이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때 이제 검사 한 사람이 한국으로 간첩을 왔다가 잡혀가지고 전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재다가 박헌영은 미국 간첩이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말재다가 원고 16매를 가지고 내가 갔어요. 박헌영은 절대 간첩이 아니다. 말재가 지금까지 안 실어줘요. 그래서 지금도 남쪽의 좌파들은 박헌영가 미국 간첩을 알아요. 그런데 그 간첩이고서 어림없는 소리죠. 그 이제 다 우리 남한에 있는 좌파들은 거의 김일성주의자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예. 결국은 이제 스탈린과 소련을 놓고 김일성과 이제 남노당의 대표인 박헌영이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소련을 서로 붙잡으려고 그냥 김일성이 죽여버린 거지. 한마디로 자기 경쟁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참 이 김일성 저놈은 저 뭐 주석궁인가 어디 있는 거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죽여야 돼. 이강국이가 죽을 때 너무나도 토고보고 죽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을 했고, 또 이렇게 월북에서 북한에서 김일성을 충성을 다녔는데 결국은 미국의 앞제비로 나를 죽이다니. 그리고 박헌영이가 미국의 앞제비로 죽다니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그래서 박헌영, 이강국, 이마 이런 사람들이 한 지도급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죽을 때 그냥 통곡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남쪽에는 그냥 북한을 좋아하고 김일성을 좋아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이러는 거에 알지도 못하고. 이강국한테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갑동이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박갑동도 자기가 공산주의 한 것을 그냥 탄식을 하더라고요. 산청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외정 때 일본에서 일본이 우리 강제 점령할 때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서 이제 반드시 숙청할 때 살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공산주의 주장하고 그동안 사는 것을 내가 미친놈이라고 너무나도 탄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성 이놈 자식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남한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충성했던 남노당들도 북한에 올라가면 다 죽여버리고 그 피를 받은 놈이 요놈이 자식이 여기에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그래서 지 고모부도 다 고사총으로 죽이고 저것들은요 그 사람 죽이는데 아주 피를 타고 흐르는 족속인데 그놈 자식을 놓고 무슨 국방위원장이니 위원장이니 협상을 하느니 협상이 참 기가 막혀. 어쨌든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 여기는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간 바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바로 여기 이 38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6.25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네, 네. 최명신 장군이 북한에서 못살렉생에서 거기서 이제 월남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월남을 때 철원으로 운천으로 해서 이 길로 서울로 간 거예요. 최명신 장군이. 그럼 여기가 이제 교차점이네요. 그렇지. 박한영은 올라가고 최명신은 내려오고. 이야, 참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인. 근데 결국은 인민군이 이제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테러가 일산한 지역 거기 만주 파주 예. 문산 이쪽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운데 여기가 예. 의정부로 들어가서 제일 가까우니까 추공릉로, 그 다음에 이제 춘천하고 저기 강릉. 강릉 이쪽에 있는데 여기 부대가 제일 사실 거리가 가까우니까 예, 서울이 제일로 가깝고 가까우니까. 공격력이 제일로 좋고. 네, 예.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6.25의 전적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6.25의 전쟁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강원도 철원에, 그러니까 이제 1945년 우리가 해방된 후에 6.25가 일어나기까지 50년 동안은 강원도 철원은 북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이 철원에 있는 노동 당사 현장을 지금 참석을 여기 왔습니다. 오늘도 이성교 박사님을 모시고 6.25 전쟁에 대한 현장을 우리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후부터 한번 또 처음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돈하자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또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자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그게 이제 9월 며칠입니까? 9월 8일이요. 9월 8일 들어왔고, 그리고 소련 군대는 그 전에 이미 평양에 들어와 있었죠. 그렇죠. 저 동해를 통해서. 8월 23일 날 평양에 도착을 했죠. 평양에 도착했죠. 그래 결국은 이제 이 진공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가졌는데, 제가 이제 저도 알아보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온 것은 처음 온 것은 지금 이번에 와 있는 미군은 두 번째 왔죠. 그 6.25 때 왔으니까요. 처음 온 미군은 지금 요즘 그 정교조나 뭐 주사파 애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한국을 제국화, 미 제국주의에 두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거짓말 같고. 거짓말이죠. 예. 근데 그때에 우리 한국 안에 일본군들이 약 35만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일본군이 나갈 때 유보녀 성폭행하게 나가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 다 가지고 나가니까 그냥 점령해버려요. 점령해버리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그때의 전쟁은 특이한 전쟁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이기 때문에 본토가 항복했지 나와 있는 저 관동군이나 한국에 있는 일본군은 항복 안 했죠. 그 핵무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주장하는 거죠. 그 핵무기가 뭐냐면은 사이판에서 싣고 왔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 중령한테 이건 엄청난 무기니까 떨어치고 투하하고 바로 사이판에 오라. 그래, 왜 그럽니까? 넌 물어보지 말아라.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그래갖고는 이 미국에서 실험을 하긴 했지만은 폭탄 하나가 이렇게 위력을 있을까 해가지고 명령 내린 사람이나 갖고 가는 사람이나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기 진짜 저런 폭탄이 있을까? 그러고는 이제 싣고 갔어. 그러는데 딱 투하니까 쫙 불같이 하니까 막 죽자 살자 사이판으로 도망간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그 중령도 그렇고 한국 그렇고 만주도 그렇고 그 폭탄 하나가 이렇게 위력 있는 거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미군이 와서 일본을 안 몰아냈으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남한을 점령해 버리는데 38선은 사실은 일본군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미군이나 소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35만, 34만에 있는 일본군들은 원자탄의 위력을 모르니까 본토에서 맞았으니까 무슨 놈의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람이 폭탄 하나 맞고 말이야 항복하느냐? 항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황을 암살까지 한다는 그 일본 야전군 사령부에서 천황 바꾸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방송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반란 일으켰죠. 다 진압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복 방송을 했지. 그때 천황이 죽었으면은 맞아요. 항복 방송 안 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예.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일본군을 쫓아내고 대신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이유는 예.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나갔잖아요. 예. 점령하러 왔으면 왜 나갑니까 사실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돼도 미군이 온 것은 일본군을 정리하고 예. 군복을 벗기고 다 쫓아내려고 쫓아내려고 온 거죠. 것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이 주사파 그다음 정교조 애들은 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미군이 왔고 9월 8일 날 왔고 예. 예, 북한은 이제 러시아 군대가 와서 예. 그래서 이제 38선이 이제 그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38선 한참 지나서 천원까지 왔는데 예. 그때까지 이제 5년 동안은 예. 여기 천원을 중심한 여기는 북한 통치를 받은 거죠. 그렇죠. 김일성 통치를.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이 바로 이 철원에는 여기 노동 당사 예. 그때 건물 그 자리에 왔는데 예. 지금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전문 분야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5년 동안의 북한 통치를 받았던 철원 주민들 예. 그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나요? 그 당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5세 된 사람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살아계신 분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살아계시더라도 정신이 안 좋더라고요. 정신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것을 네. 사실로 인정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만나거든요. 그 전에 20년 전에 목사님 이 주위에 이제 탐방하시면서 예. 들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얘기. 이제 예. 저 이민군이 여기를 점령을 했잖아요. 네,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포천도 의정부도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점령하면은 네. 감자부터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아하. 왜 그러냐 했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싸우러 오는 사람들이 아하. 또 감자 갖고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저 의용군으로 입대를 시키더래요. 아하. 그러니까 인민군으로 입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점령 지역에서 40만을 잡아가지고 저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어요. 야, 40만 요? 그러면요. 엄청나구나.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소모시키고 아하. 그다음에 인민군이 뒤에서 공격을 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미군이 그렇게 화력을 폭탄을 던지더라도 계속 공격을 한 것은 폭탄 투하에서 죽은 사람들은 의용군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인민군이 오고 그리고 이제 휴전회담할 때 이분들은 북한 안 가겠다 하는 그렇죠. 사람이 7만이에요. 7만. 그러니까 저 포로수용소 예, 13만 5천 중에서 거제도. 우리는 북한 안 가겠다 한 사람이 7만이요. 야. 그러는데 이제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제 2만 명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포 교환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 8천 명이 북한도 안 가고 남한도 안 가고 이렇게 중립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인도를 해서 브라질을 해서 남미까지 미국에서 갔죠. 이제 미국을 해서 이제 온 사람이 주영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그 너무나도 이렇게 통곡한 이야기를 책을 썼는데 그걸 보니까 그때 상황을 알겠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의용군으로 간 사람들이 남한이 고향이니까 강제로 징집했으니까 저 북한 안 가겠다 그랬을 때 7만 명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작전권에 전부 다 미군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 석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강제로는 석방. 이것은 이제 6.25 예. 답방에 예. 마지막 가면 이제 휴전 그렇죠. 나오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는 네. 북한에서 저 연백평야하고 철원평야하고 평양 앞에 평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세 군데가 저 북한의 곡창지. 주 곡창지 산지인데 저 밑에로 가면은 저 운천 있잖아요. 네. 운천은 지난번에 말씀하듯이 맞아요. 인민군 3사단 있었거든. 그렇죠. 네. 3사단에 이제 전차 있고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인민군 4사단 이건무 사단장 거기는 이제 동두천도로 공격해서 연천이 사령부요. 그런데 연천하고 인민군 4사단하고 그 포천에 운천의 인민군 3사단을 뒤에서 보고보는 보급기지가 여기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 춘천하고 강릉을 이제 공격하는 그
보급 부대가 금화에 있었거든요. 아, 금화가 2군단 이제 보급 부대고. 그래서 여기가 6.25 때 굉장히 이 보급 부대 없으면 전혀 못 오잖아요. 중요한 데거든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그 구멍이 떨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앞에도 있고 저기도 구멍. 이것은 이제 북진할 때, 야 여기서 인민군하고 이제 국군하고 이제 미군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이걸 탈환할 때, 이제 공격은 여기서 인민군이 계속 저항하니까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공격인데 기관총 쏜 자리는 구멍이 크고 소총짜리는 조그맣고 다 있어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여기서 싸움을 얼마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퇴하면서도 인민군이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항하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철원을 안 뺏기려고 김일성이가 엄청나게 애를 쓴 거예요. 이거는 또 전혀 딴 얘기인데 예.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예. 헬기 사격을 했냐 안 했냐 해서 빌딩에 있는 총탄을 놓고 예. 그 뭐 지금 수십 년째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기관단총 캐레바 5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예. 그건 구멍이 크잖아요. 크죠, 이게 예. 크죠. 전문 우측이요. 네. 저기요. 그러니까 헬기에서 만약에 총을 쐈으면 저 정도 흔적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흔적 조금 나온 거 가지고는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민군들이 6.25를 안 익혔으면 예. 38교로부터 예. 철원, 운천 이게 다 북한 땅인데 그렇죠. 예. 괜히 그놈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예. 6.25 통해서 우리가 사실 북진에서 뺏은 거죠 이게요. 예. 이 넓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네. 북한에서는 지금도 미군이 공격했는데 김일성 장군이 막았다. 백전백승의 천재적인 장군이다. 그러거든요. 네. 그건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 이걸 전쟁했으면 이거 뺏기지 말아야죠. 그렇죠. 뺏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하지 말든지. 맞아요. 그리고 저 시작을 했으면 그냥 부산까지 점령을 해서 끝장을 내든지. 네. 바보같이 가다시고 해가지고 다 뺏겨가지고는 백전백승의 김일성 장군 미군의 공격을 했는데 막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이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요즘에는 북한에도 강남 세력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강남 세력은 보통 20대, 30대 초반 얘들이 네. 생- USB를 통해서. 예,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강남 같이 그 사람들도 강남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강남 세력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 역사를 쫙 그냥 듣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김일성이가 바보네 백전백승이 아니라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1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예. 제가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배도 드리고 예, 이것이 USB로 담아가지고 예,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예, 내가 그 청와대에서 싸우는 것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이 편지가 왔어요. 북한에 있는 주민이 내한테 예. 뭐라고 했냐면 남조선 수령님 정강훈 목사님 저를 남조선 수령님이라고 편지가 왔어요. 예. 그래서 야 여기서 하는 이 운동이 북한으로 다 들어가는구나. 예. 이걸 제가 알게 되었고 예. 또 작년 1년 동안 가문에서 또 연합예배 했잖아요. 예. 그 설교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북한에 지하교회로. 예. 그래서 오늘 아마 방송하는 이것도 예. 틀림없이 북한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북한에 스마트폰이 600만 대래요. 600만 대 맞아. 이제 600만 대인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 네. 북한에서 제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끝까지 잘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6.25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됐느냐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운동이 바꿔지고 네. 뭐 주변이 바꿔질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다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여자 하나 있잖아요. 유튜브 쫙 나가면서 막 하는 거. 그 남쪽에 유튜브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래요. 저도 군대 생활을 이제 운천의 제1기갑에서 했기 때문에 예. 현역으로 있을 때 여기 참 이게 저거 네. 어떻게 해서 그 기갑부대 들어가는 거 그것 좀 설명을 해보셔요. 제가요 어떻게 사실은 기갑부대가 되게 훈련도 세고 훈련도 어려운데. 세고 제가 사실은 그 이제 교회 군대 가기 전에 예. 저는 이미 예수를 깊이 믿었거든요. 예.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예. 그래도 저한테 이제 인간성이 있어가지고 편한 데 가고 싶어서 그러면은 오살리 순봉 금식교라서 3일 금식했어요. 예. 편한 데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 저 목사 밑에서 종교 사병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신학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군대 가는 이 말이야 지가 편한데 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는 게 어딨냐는 거지. 하여튼 금식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갔죠. 갔더니 한 줄로 딱 세우더라고. 키 크고 덩치 센 사람 딱 세우더니 카드를 뺐어요. 정강훈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해가지고 편한데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3일 금식기도 하러 갔는데 기도가 거꾸로 응답이 돼가지고 삼하사관 학교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때 고생. 여산 하사. 아니 여산은 편해요. 가평에 있는 전투부대. 거기 가서 훈련만 6개월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되게 그 훈련이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육사 출신 소대장들이 오면 우리를 보고 그랬어요. 아, 고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군 상관학교도 그렇게 훈련 안 받아요. 이거는 완전 소모품이니까 전쟁 나면 이게 분대장이니까 바로 이제 실탄 맞고 죽는 거니까 훈련을 6개월 하는데 그리고 매주 토요일 되면 장례식 해요. 훈련 과정 중에 죽으니까 그 진홍곡이 나와요. 빰빠밤 하면 그 장례식이에요. 매주마다. 근데 이제 훈련 다 끝나가고 이제 6개월 마지막 한 줄 남았을 때는 좀 풀어줘요. 조교들이 막 농담도 하고 그래. 야 자식들 여기 혹시 기독교인들 있나? 그러면 손 들면 그래. 너희들 좋은 부대 배치되도록 기도해라 지금. 그 어디가 제일 좋을까? 뭐 김포공항 뭐 저 경비하는 거 부구여단 뭐 거기 좋대요. 또 해병 초소 좋대요. 그 나도 또 거기서 또 3일 금식했어요. 또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응답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로 기갑여단 운천 여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일여단. 예, 군기가 센데 여기 오니까 또 전차 교육을 또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뭐 보통 고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우리 5군단 작전 지역인데 이 전차 이제 기동 훈련하면은 그때 제가 여기 이제 지원부대죠. 그 지원부대 5군단 육사단, 지원부대. 육사단, 6사단, 3사단, 8사단.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부대. 이제 지원부대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우리가 미군 걸 이어받았거든요. 월남전 끝나고 나서 최신형 전차 M48 A2C 그 일반 사단에 있는 전차는 그 고물이고 이건 최정예 그 당시에 전차인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숫자가 많았냐 하면 지금은 뭐 내가 볼 때 전쟁 나면 모든 도로는 전차로 꽉 찰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50m 간격으로 전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당 기동훈련 하면 시나리오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대포권 2 걸렸다. 드디어 북한이 남침할 징조가 보였다. 이런 육군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이제 하거든요 시작을. 그럼 막 다 깨워가지고 전차 침지 투입해서 이제 하는데 처음 전차가 나간 전차가 회바에 닿으면 마지막 전차가 정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았어요 전차가. 전차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후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수기사 있죠. 현리. 그분들한테 인수인계하고 우리는 정비를 위해서 뒤에 빠져 있다가 그다음 그 사람들이 전차 이제 하더라. 내가 5군단 작전 개념 다 알아요. 내가 전차 부대에 있어가지고. 고생하셨네요. 내가 전차장 했잖아요. 전차장. 그런데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차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차를 이해를 잘하니까 설명하기가 많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우리가 훈련하러 와서 여기 휴식 시간에 민간에 얘기부터 그때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신 할아버지들은 그때 6.25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 건물 앞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때 5년 동안 철원이 북한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뭐하고 했냐니까 밤낮으로 회의했대요. 밤낮으로. 맞아요. 저녁마다 불러가지고 자아 비판하고 또 사상 교육하고 여기서 그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저도 이제 6.25 때 9살이었거든요. 저녁마다 불러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장백산 줄기줄기 여기서 계속 불러내면은 문제가 되니까 첫 줄만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장백산 줄기줄기 김일성 만세 그리고 뭐 인민군 만세 장마다 9살 먹은 애 불러다가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이면 이제 추수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 한 평을 해가지고 나락을 세요. 그걸. 그래갖고는 이제 뭐 100개다 그러면은 이제 500평이다 그러면은 얼마다 갖고 세골 먹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날 보고 이렇게 해서 너고 나고 세자 그래서 그걸 셌어요. 그때 어렸을 때 센 나락수를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180개예요. 보통 나락이 잘 때면 180개. 그래 한 이삭에 그 알맹이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런데 나락만 세면 괜찮은데 조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렇죠. 많은 거. 그걸 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앉아서 세는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셌어요. 아버지 나 이거 못 세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5만 개든지 1만 개든지 대충 하라. 그것도 셌다니까요. 9살 먹었는데. 그러면 이민구체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태어난 것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 태어났고 6.25는 예. 전북 익산에서 맞이하고 그럼 그랬죠. 조금 전에 그 이제 인민군한테 그 막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것은 그 익산에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익산에서. 와, 3개월 동안.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밭이 있는데 아하. 인민군이 여기서 숨어가지고 미군이 폭격할 줄 모르니까 네. 저 인민군 그러니까 그때는 인민군은 쌈으로 가고 네. 인민위원회 네. 와가지고 대나무를 그냥 싹 비워버린 거예요. 야. 요 숨어 있으면 여기 폭격하면은 다 죽는다고. 아하. 그래가지고 배를 싹 비워버려갖고 산 전체 대밭 전체가 민둥산들이니까 동네가 말도 못하고 그 앞에다가 굴을 파는데 아하. 비행기가 이제 폭탄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막 빨리 가서 아버지도 내려가고 어머니도 내려가고 누나도 내려가고 형도 내려가고 그러면 내려가다 등허리도 떨어지고 그냥 머리도 떨어지고 그렇게 저게 피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5년 동안에 예. 45년부터 50년대까지 예. 6.25 일어날 때까지는 여기 북한 김일성의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 사는 철원 주민들은 공산주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요.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러다가 나중에 6.25가 낙동강 전투에서 역전이 돼서 올라오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예. 이 사람들이 기다린 거죠. 그렇죠. 올라오기를. 그러면요. 그러다 나중에 1.45 때 내려갈 때 싹 따라 내려갔죠. 그렇죠. 그래서 텅텅 비워버렸죠. 1,000만 명의 예. 이산 가족이 예. 북한 출신들이 남조선에 살게 된 거죠. 예. 46년도 아. 우리는 3월 달에 내려왔는데 46년도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통계를 보니까 200만이요. 이야, 200만. 엄청나네. 그리고 이제 1.45 때 내려간 사람들 아하. 1,000만이 내려갈 때 여기 저 철원에 있는 사람들은 애지가는 사람 다 내려가 다 버렸어요.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네. 이북에서는 노인 양반들, 어린이들, 장애자들 네. 그 사람들만 남고 거의 다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나중에 우리가 또 역전해서 올라올 때 예, 자기 같이 고향에 다시 따로 들어오게 됐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 DMZ 예. 거기는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는 지금 남쪽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무서워서 못 오니까 이제 정부에서 여기 들어가서 살 사람은 살아라. 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몇 명 이제 해가지고 데미제트 이제 읽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열심히 30년, 40년 동안 읽었어 이제 네. 자기 돈을 만들었잖아요. 지뢰 맞아 갖고 아하. 고생하고 땅 저 다 읽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땅 임자가 나와가지고 네.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왜 말한다가 이제 왔느냐. 등기 가지고 따고 가서 출입금지 가처분 시키겠다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내 땅 내놓으라. 그러니까 일군 땅을 내놓으라. 그때는 지어먹은 거 내놓으라.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요 국가가 보상해야지. 근데 국가는 관여를 안 한다니까. 이런 일에 국가가 예. 좀 보상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땅 주인들이 싹 내려갔다가 네. 남쪽에서 숨어 있다가 숨어있다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경작하니까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참 그건 잘못된 거지. 그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에 철원에 있는 5년 동안 북한의 통치를 받았던 바로 철원시 중심에 있는 노동 당사, 예. 예, 다 허물어져가는 여기를 예. 왔습니다. 예. 이제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 유명한 격전지 백마고치. 백마고지, 예.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백마고치하고 이제 아이스크림 고지 뭐 예. 등등 있는데. 예. 근데 그, 예. 저 이제 양구 가면은 이제 고치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남쪽으로는 네. 이제 그러니까 전방 중에서도 남쪽이 백마고치거든. 그렇죠. 이 백마고치를 막은 것은 철원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국군은 철원을 지키고 김일성은 철원을 차지하려고 밤낮으로 5일 동안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사단. 김일성이가 이 철원 평야를 뺏기고 난 뒤에 예. 일주일 밥을 못 먹었다. 그렇죠. 예.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 우리가 개성 쪽으로는 우리가 조금 뺏긴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성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땅인데. 예. 그러나 이 철원 평야를 보면은 예. 뭐 상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6.25가 일어나면 예. 우린 평양까지 먹어야지. 예. 다시 한번 덤비기만 하면. 예. 다시. 이 철원이 어째서 김일성이가 뺏겨가지고 통곡을 했냐면은 인삼 있잖아요. 네, 네.
개성 인삼하고 철원 인삼하고 강화 인삼하고 금화 인삼이 있어요. 금산. 금산. 그런데 개성 인삼이 어째서 그렇게 유명한지 아셔요? 6년 동안 놔둬도 삶이 썩질 않아요. 땅이 좋으니까. 아하. 그런데 남쪽에 어디가 심으면은 4년이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4년 안에 캐야 돼요. 땅이. 두 번째 땅이 좋은 데가 이 철원이에요. 아하. 철원에다가 인삼을 심으면은 6년이 가도 안 썩어요. 개성 인삼같이. 아하. 그런데 철원에서 인삼이 나갖고 철원삼이다 그러면은 네. 금산 인삼이 쳐갖고 안 팔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해서 금산으로 갖다 줘요. 어허. 그래서 유목민정론이 그러는데 금산 땅에다가 심으면은 4년 이상은 못 가요. 이 철원이 땅이 그만큼 좋아요. 강화도 땅이 좋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땅이 제일 좋은 데가 강화, 그다음에 철원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을 뺏기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군대 편제도 예,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전투 잘하는 5군단, 예, 6사단, 3사단, 예. 예비 8사단, 예, 또 제가 근무했던 제1기합제단. 예, 요게 이제 여기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저 천원평양 지키려고.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급하기 잠깐만요. 때문에 네. 지금 저 보이는 부대가 있잖아요. 어디? 저 6사단 사령부는 저 시내가 있고 뒤에가 있고 네. 여기가 아까 그 군인이 풀백을 내 네. 이게 저 6사단 이연대냐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연대요. 아 그렇구나. 6.25 때 저 한병선 연대장이라고 아주 네. 쌈을 자르는 연대장이에요. 이연대가 네. 저 춘천에서 홍천 사이에 인제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인제서 막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19연대가 전차를 맞고 2연대 조달진 일병이 어. 수류탄 던져가지고 10대를 잡은대요. 이야. 그래서 2연대고 19연대가 6.25 때 쌈을 참 잘했는데 네. 그 2연대 한병선 연대장이 여기요. 그런데 제주도 가서도 진압을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송유찬하고 한병선을 얼마나 막 규탄하는지 몰라요. 오. 너무나도 똑똑하고 쌈을 잘하고 진압을 잘하니까. 그래서 저 박진경 연대장은 아예 죽여버리고, 그리고 송유찬도 후척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는데 세상 떠나버렸죠. 이 한병선도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제주 진압에 아주 공 있는 사람이고, 그 부대는 제주 진압하고 그 팀이 그대로 있다가 6.25를 맞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연대장, 참모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6.25 때서 쌈을 굉장히 잘했는데, 원래는 이연대가 수도사단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채병대가 간첩 노릇이 이 팀은 원체 쌈을 잘하니까 자꾸 전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8년대고 이제 교대를 했는데, 이연대가 제대로 지형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제 6.25 맞아가지고 좀 초전에는 한병선이가 고생을 했는데, 그 이연대가 바로 이연대예요. 6사단 이연대. 그러니까는 6.25 때 제일 쌈을 자른 부대 강팀이 지금 여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자리로 이동해서 예. 드디어 이제 백마고지 예. 거기를 가서 예.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